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은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했습니다. 얼마 전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개발 완료된 상황인데요. 애석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혼란의 동북아시아. 어중간한 국력으로는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국의 발전만큼이나 주변국의 상황을 유심히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국의 상황은 다른 영상을 통해 자주 다뤘는데 일본 쪽은 어떨까요? 비록 처참하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이 성립할 정도로는 사였던 일본. 제로센 전투기로 대표되는 일본의 항공기술은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항공기술은 거의 몰락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의 열합한 카피인데도 사실상 실패작이었고 최근에는 민수용 여객기 사업조차 15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 포기해버렸죠. 이에 일본 내부에서도 항공 분야는 살려낼 도리가 없다며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8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 중공업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을 담당한 자회사 미쓰비시 항공기는 회사를 청산하고 직원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등 방위 산업 분야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제트는 지난 2015년 11월 나고야 공항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후 3,900시간가량 시험 비행을 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띄울 정도까지는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사업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기 취향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 인증인 형식 증명 TC의 취득 불발입니다. TC를 취득하려면 연간 1,000억엔 전후에 투자를 몇 년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15년간의 개발에서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만 10조 원에 달하는데 연간 1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는 앞으로 시장에 나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자동화 기술을 추가해야 해서 설계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개발 장기화로 기술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스페이스제트는 최초의 일본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업체만의 힘으로 해내려다 결국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일본산 여객기 제작 도전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쓰비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활약한 통칭 제로센, 정식 명칭 영식 함상 전투기를 만든 장본인이고 그만큼 상당한 항공기 제작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전 후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의 항공기 제작을 장기간 금지하면서 기술 수준이 낙후되고 말았죠. 1951년에 미일안보 조약을 체결한 지 10년 만인 1961년이 되어서야 일본 정부가 자본금을 대서 항공기 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을 참여시켜 프로펠러 여객기 YS-11을 개발했으나 생산성이 떨어져 만성적자를 기록하다가 결국 파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일본의 여객기 사업은 또 다시 다 만들어 놓고도 경제적 문제로 좌초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전투기 쪽은 어떨까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전술기는 대부분 미국제 전투기지만 그 가운데 일본에서 생산한 전투기가 딱 한 종류 끼어 있으니 바로 미쓰비시 FE입니다. 사실 FE는 전후 일본이 생산한 첫 번째 전투기는 아닌데요. 그 이전에 F1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1은 1967년부터 개발한 고등훈련기 T를 기반으로 전폭기 임무가 수행 가능한 사양으로 개량한 기종입니다. 1976년 개발 완료되어 2006년 전량 퇴역까지 30년을 활약했는데 놀랍게도 T와 F1은 순수 일본 기술력으로 만든 물건이었죠. 이후 일본은 F1 최초 양산분의 내구 연한이 다가오던 1988년에 후속기 개발을 위한 FSX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2인데 현역으로 사용되는 현대적인 전투기인 만큼 일본인들은 이 기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런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체의 비공식 애칭인 바이퍼 제로인데요. F2는 미국의 F-16과 매우 유사한데 그래서 F-16의 애칭인 바이퍼를 F2의 애칭에도 붙였죠. 그렇다면 제로는 뭘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제로센입니다. 그러니까가 일본인들은 F2를 현대의 제로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모순 그 자체인 이름입니다. 미군 항공모함의 가미카제 공격을 일삼던 제로센의 이름을 미국제 전투기의 애칭 뒤에 붙인다니요. 일본인들이 지난날의 과오에 얼마나 무신경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칭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F2는 일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기에 걸맞는 성능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저히 못 써먹을 물건은 아니지만 원판인 F-16보다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F-1의 영광을 잊지 못해 F-2도 처음에는 완전 국산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FSX 사업 당시에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국산화에 집착하는 세력과 예산을 책정하는 재무성 사이의 갈등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항공자위대가 원하는 성능은 F-A-18 호넷 수준이었는데 국산파는 10년 뒤에나 획득할 기체의 성능 목표가 현용 기체라는 점에서 극렬히 반발했고 재무성은 개발 예상 비용이 6천억 엔에 달한다는 이야기에 비명을 질렀죠. F-15나 F-A-18을 개조하는 방안, F-14 톰캣의 직도입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다가 기각당했고 결국 남은 선택지는 독자 개발 아니면 F-16 기반 개조의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의 한계, 정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F-16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방침이었습니다. 개발 분담률은 일본 60%, 미국 40%였는데 실상 미국 쪽의 핵심 기술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미션 컴퓨터의 소스코드나 비행 제어 기술과 같은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은 일본은 결국 F-1에 들어갔던 구식 미션컴과 비행 제어 기술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만들어진 것은 F-16의 외형을 답습하면서 동체만 조금 커진 F-16의 열합한 카피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F-16보다 3배 비싸죠. F-2는 2000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적자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알려진 사고 사례만 해도 황당한 수준인데요. 조종 중에 핸들이 뽑혀서 파일럿이 힘으로 핸들을 눌러 끼운 상태로 가까스로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정비 직후 테스트 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바로 추락해서 대파되고 화재까지 일어난 적도 있었죠. 나중에 밝혀진 원인은 어이없게도 정비 중 조종 계통, 배선을 거꾸로 꽂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비 중 뒤쪽 랜딩 기어가 갑자기 수납되면서 엉덩방아를 찍는다던가 주익 패널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등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대체로 일본의 항공기 정비 기술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죠. 현재 일본은 다사다난했던 F-2의 사용 연한도 끝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F-2의 개량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후속기 개발은 순탄치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도 국산화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F-2라도 국산으로 만들었다면 노하우가 쌓였겠지만 이미 현대적인 전투기 기술의 초석부터 미국에 의존해서 쌓은 만큼 후속기가 F-2의 뒤를 이을 시점에 갖춰야 마땅할 기술 수준을 일본은 전혀 쌓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은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GCAP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일본의 FX 개발 계획과 영국, 이탈리아 합작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통합된 것인데요. 그 시점이 작년 12월입니다. 목표는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영국과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입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3국이 평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각국 요구사항에 맞게 사양 변화나 업그레이드가 자유로운 동시대 미국과 유럽의 기종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 기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이상론은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조별과제처럼 누군가는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노력에 비해 많은 이득을 얻어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독박을 쓰는 그림이 뻔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 유일한 전투기 개발 경험인 F-2가 사실상 실패작이고 GCAP의 엔진 공급을 맡을 계획이지만 일본산 엔진이 탑재됐던 P-1 초계기, T-4 연습기, OH-1 헬기 모두가 심각한 엔진 불량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개발을 주도했는데 조별과제 폭탄 돌리기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기체 성능도 동시대 대비 애매한 편이고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분석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향방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왔죠. 영국은 2류작을 만들었고 그 2류작도 만들 수 없어 3류작을 만든 것이 일본이므로 필연적으로 개발이 지연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업에부터는 있기로 했지만 영국과 일본한테 세계국 33%씩의 평등한 지분을 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파트너 중 한 명이라도 겁을 먹고 철수하려고 했다가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압박을 걸고 나섰는데 이 발언에 불과 일주일 전에 15년 걸쳐 10조를 날려먹고 여객기 사업을 포기한 일본은 꽤나 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프로젝트 합작 법인의 본사를 영국에 둔다는 소식에는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이 축소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아까워하고 있죠.
과연 일본의 항공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GCAP를 지켜보는 전 세계는 벌써부터 비틀대는 합작 사업에서 이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선례를 겹쳐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다시 여객기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민항기 분야는 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져버렸죠. 보셨듯 4.5세대 전투기를 국산화한 한국의 항공기술은 이미 일본 수준은 제친 지 오래입니다. 새삼 스스로의 힘으로 항공기술을 끌어올려 수출 시장까지 휩쓸고 있는 한국의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한국 역시 GCAP 이상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속도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